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잊힐 뿐이지요. 어떤 목소리는 세월의 먼지 속에 희미해지고 또 어떤 목소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박혀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게는 28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내고 그 자리에 거대한 물음표를 새겨 넣었던 27살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목소리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방송국 지하 시간의 무덤과도 같았던 낡은 자료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필름이 삭아가는 냄새,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던 곳. 저는 그곳에서 운명처럼 혹은 저주처럼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테이프 더미 속에서 유독 제 눈을 잡아끌던 그것. 손으로 만지자 28년의 먼지가 허옇게 묻어나왔습니다. 빛바랜 라벨 위에는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한 사람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9712 UBS 9시 뉴스 이서연. 사무실로 돌아와 아주 오랜만에 창고에서 꺼내온 낡은 재생기에 그 테이프를 밀어 넣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잠에서 깨어나고 화면은 한동안 치지직거리는 노이즈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8년이라는 깊고 어두운 강을 건너오는 듯한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흑백의 노이즈가 걷히는 순간 그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차분한 자신감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27의 이서연 선배. 제 기억 속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마지막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데스크 위로 차갑게 쏟아지던 스튜디오 조명, 그녀의 단정한 어깨선, 그리고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스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준비된 원고에는 없던 마지막 한마디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8년 전에는 그저 의미심장한 클로징 멘트라고만 생각했던 그 한마디. 하지만 이제 와 다시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언론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고 차가운 시대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며 남긴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으며 언젠가 자신을 찾아줄 누군가에게 남겨놓은 예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평생을 따라다닌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그 진실은 어디에 침몰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28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 목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에 대한 저의 아주 길고 뒤늦은 대답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목요일. 그날 울산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희망 대신 내일의 걱정을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지요. 방송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폭도를 스산하게 훑고 지나갔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느끼던 그런 불안한 겨울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날 저녁 UBS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이서연 선배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한 대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 꼭지에서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넘어선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을 저는 조정실 모니터 너머로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뉴스 국장님의 얼굴은 굳어갔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클로징 멘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지고 바쁘게 돌아가던 카메라들이 멈추었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땀으로 축축한 헤드셋을 벗고 나온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서류를 챙기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늦은 시간이었기에 뉴스팀 몇몇이 저녁 겸 간단한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꼭 정리해야 할 자료가 남아서요. 먼저들 들어가세요. 그것이 제가 들었던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스튜디오를 나서는 그 뒷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은 바쁘고 치열했던 하루의 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영원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다음날 아침은 지독한 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이 다 되도록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던 사람이었기에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늦잠이려니 혹은 몸이 좋지 않아 연락할 경황이 없는 것이려니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침묵이 뉴스룸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오피스텔로 삐삐로 수십 통의 연락을 남겼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져 올 무렵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뉴스 국장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방송국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그녀의 책상과 사물함을 조사하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나쁜 꿈이기를, 곧 그녀가 웃으며 나타나 무슨 소란이냐고 물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송국 주차장 CCTV 기록을 확인한 뒤 그녀의 차량이 어젯밤 방송이 끝난 직후 방송국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그 길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닌 명백한 사라짐이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더디고 막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부도라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던 시기, 한 지역 방송국 아나운서의 실종 사건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아주 작은 단신으로 처리되는 것이 전부였지요.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인물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단순 가출 혹은 잠적의 가능성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료들은 그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빈자리는 방송국의 일상 속에 차가운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대체 아나운서가 그녀의 자리에 앉아 뉴스를 진행했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새로운 뉴스를 만들고 송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앵커 데스크의 주인을 잃은 스튜디오는 텅 비어 보였고 조정실의 모니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어가는 동안 그녀의 실종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비극 앞에서 한 개인의 비극은 너무나 쉽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단호한 목소리와 진실을 향해 흔들리지 않던 그 고든 눈빛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지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가 벽에 부딪히고 세상의 관심이 IMF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때 저는 무력감 속에서 홀로 그녀의 흔적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녀가 마지막 숨결을 남겼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오피스텔.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해제된 후 유족의 동의를 얻어 들어선 그 공간은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12월 11일 그날 밤에 멈춰버린 듯 했지요. 현관에는 다음날 신을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부엌의 식탁 위에는 읽다 만책과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찻잔이 있었습니다. 침실 옷장문에는 다음날 아침 방송에 입고 갈 블라우스와 재킷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채 걸려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뚜껑이 열린 체인스킨과 로션이 마치 방금 전까지 그녀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한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도 창문도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온한 일상의 증거들은
경찰이 내렸던 자발적 잠적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섬뜩한 푸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내팽개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던 그 공간에서 그러나 결정적인 몇 가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것들이었지요. 책상 위 항상 그녀의 손때가 묻어있던 낡은 가죽 커버의 취재 수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 취재원과의 약속, 방송 아이템에 대한 구상,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그녀의 무기이자 방패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책상 서랍 안 여러 개의 공테이프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몇 개의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인터뷰나 제보자의 증언은 항상 그 작은 테이프에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해하려 했다면 그 목적은 그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그녀의 기록만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정교한 외과 의사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정확하게 도려내고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이 사실을 담당 형사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물품의 분실까지는 사건의 본질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에게는 그저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골치 아픈 실종 사건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몰두하던 취재가 무엇이었는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몇 안 되는 동료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탐문했습니다. 그리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울산 지역의 한 대기업이 산업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개발 제한 구역에 비밀리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비밀리에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내부 제보자와 접촉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을 주변에 몇 차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던 날 밤 마지막으로 남겼던 클로징 멘트,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단순한 방송용 수사가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를 향한 그녀의 선전포고였음을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뉴스를 통해 곧 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진 취재 수첩과 녹음 테이프. 그 안에는 아마도 그 기업의 추악한 진실과 내부 제보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언론인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황과 저의 추론을 정리하여 경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음모론은 확실한 물증 없이는 그저 한 방송국 PD의 소설 같은 이야기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가장 결정적인 단서들은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들은 차가운 시대의 무관심 속으로 힘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3번 가까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방송국의 평범한 PD로 때로는 팀장으로 그렇게 밥벌이를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1997년의 그 차가운 겨울이 묵직한 응어리로 남아 있었지요. 이서연 선배의 실종은 제게 풀지 못한 숙제이자 평생의 부채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방송가에 불기 시작한 미제 사건. 재조명 열풍은 제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방송사 지원을 받아 미제 사건 아카이브라는 팀을 꾸릴 수 있었고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이서연 선배의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청 문서 보관소 깊숙한 곳,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쓴 수사기록 박스를 마주했을 때 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래고 삭아버린 서류들, 빛이 바랜 현장 사진들. 그 속에서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비극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록 가운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실종 며칠 뒤 울산의 한적한 항구 근처에서 발견되었던 그녀의 차량에 대한 감식 보고서였습니다. 당시의 감식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 지문 감식을 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고 혈흔이나 격투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부였지요. 1997년의 과학수사는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과학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흔적들 속에서도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국내 최고의 법과학 연구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의 기술이라면 차량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를 극미량의 증거물,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28년간 경찰청 증거물 보관소에 잠들어 있던 그녀의 차량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희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석 발 매트 깊숙이 박혀있던 흙먼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틈새에 끼어있던 미세한 입자들, 그리고 차량 하부에 묻어있던 정체불명의 금속성 가루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분석 과정은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뜨릴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연구원들은 최첨단 질량 분석기와 전자현미경을 동원하여 우리가 채취한 시료들의 성분을 원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 속에 포함된 토양의 고유 성분, 광물질의 종류와 비율, 그리고 함께 발견된 식물의 포자까지.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그들은 아주 작은 입자들 속에서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복원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주가 흐른 뒤 제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을 때 그 너머로 들려온 연구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전석 발 매트에서 발견된 토양 시료는 울산 지역의 일반적인 토양 성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이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은 28년 전 이서연 선배가 마지막으로 취재하던 그 폐기물 불법 매립 예정지의 토양과 99.9%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갔었다는 저의 오랜 의심을 증명하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페달 틈새와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미세한 금속성 물질은 당시 그 대기업의 공장에서 특정 화학 공정에만 사용되던 희귀 금속의 화합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차가 단순히 그 매립지 근처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폐기물이 매립되던 바로 그 현장 깊숙이까지 들어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28년 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의 파편. 그것은 최첨단 과학수사라는 예리한 칼날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발자취를 자신이 마지막으로 밟았던 그 부정한 땅의 증거를 자신의 차 안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석 데이터 너머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였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아프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누구를 만났던 것일까요? 과학이라는 예리한 칼이 28년의 시간을 베어내고 찾아낸 진실의 파편. 그것은 분명 거대한 성과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벽이기도 했습니다. 이서연 선배가 그날 밤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갔었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증거는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정황일 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는 그들로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쥔 증거는 뜨거웠지만 그것을 휘두를 칼자루가 없는 형국이었지요. 이 반쪽짜리 진실을 끌어안은 채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그녀를 2번 죽이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방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과학적 증거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28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8년 전 한 아나운서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밀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로 수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추측이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다시 옅어지려던 방송 후 사흘째 되던 날 밤 제 개인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받은 수화기 너머로 깊은 정적 끝에 아주 낮고 떨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8년 전 울산 그 아나운서 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공포와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낡은 찻집에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에 짓눌려온 지극히 평범한 얼굴의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1997년 당시 문제의 그 기업과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운반하던 트럭 기사였다고 소개했습니다. IMF 한파로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고 그는 고개 숙인 채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28년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늦은 밤 폐기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아 비밀 매립지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적이 끊긴 어두운 산길을 한참 올라갔을 때 매립지 입구 근처에서 낯선 풍경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작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앞을 검고 큰 세단이 가로막고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작은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여성과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 보였고 남자는 그것을 빼앗으려 거칠게 위협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잠시 트럭에 불을 끄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김 부장이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은 평범한 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온갖 굳은 일과 불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통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김 부장의 서늘한 눈빛과 위압적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너무 두려워 감히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둘러 트럭을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실종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여성이 그녀였음을 직감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왔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28년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용의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연한 기업이라는 실체가 아닌 김 부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간. 이서연 선배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을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의 존재가 2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 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의 추적은 막연한 진실이 아닌 김 부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 마침내 얻어낸 그 이름 석자는 제 가슴 속에서 희망이자 동시에 넘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경찰 미제 사건팀의 도움을 받아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당시의 인사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지만 다행히 퇴직자 명단에서 김성규라는 본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수십 명이었지만 당시 나이와 근무 경력을 토대로 한 명씩 지워나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우리는 마침내 유력한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IMF 직후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로 내려가 지금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주름이 깊게 팬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평범한 얼굴 뒤에 28년 전 한 젊은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체포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 새벽 손주들의 등교를 배웅하고 돌아서던 그의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주 짧고 미세한 동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그리고 이어진 초기 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 기억도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부인 앞에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다시 한번 힘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고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 역시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그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그의 변호인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오히려 저희를 압박해왔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제가 직접 그와 마주할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취조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저를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플레이어를 통해 1997년 12월 11일 이서연 선배의 마지막 구시 뉴스를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27의 그녀가 다시 살아나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화면을 외면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좁은 취조실을 가득 메웠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플레이어를 끄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당신이 침몰시키려 했던 그 진실이 28년 만에 이렇게 다시 떠올랐다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그의 앞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지의 토양 성분과 그의 구두 밑창에서 발견된 성분이 일치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극미량의 섬유 조각이 이서연 선배가 그날 입고 있던 옷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까지. 그것은 사실과 약간의 심리적 압박을 섞은 마지막 도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증거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무너지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취재 내용을 회유하고 증거 테이프를 회수하기 위해 매립지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테이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그녀를 거칠게 밀쳤고 그녀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그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그녀와 그녀의 차를 인근의 깊은 저수지에 수장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듣는 동안
저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무함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웠던 인생이 그토록 어이없고 허무하게 끝을 맺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8년간의 추적은 그렇게 잔인한 진실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성규는 이제 그저 팩발이 성성한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28년 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서늘한 눈빛은 세월의 풍파 속에 무뎌져 있었고 그는 재판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굳게 입을 다문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담담하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에는 뜨거운 분노나 후련함 대신 시리도록 텅 빈 바람이 부는 것만 같았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가장 무거운 심판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이야기의 완전한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아쇠였을 뿐 그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거대한 총구, 즉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기업과 진실을 덮으라고 지시했던 보이지 않는 손들은 끝내 법정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한 개인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름으로 꼬리 잘리듯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그의 자백을 따라 우리는 28년간 그녀가 잠들어 있었을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차가운 저수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수색이 시작되고 잠수부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목을 죄어왔습니다. 만약 그의 기억이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영원히 그녀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수색 끝에 잠수부 한 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쇠사슬을 감아 올리기 시작했고 수십 년의 세월과 진을 그리고 마침내 무트로 끌려 나온 차의 형체가 드러났을 때 현장에 있던 모두는 말을 잃었습니다. 부식되고 찌그러진 쇳덩어리. 그것은 더 이상 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뜨거웠던 시간이 28년 전에 멈춰버린 차가운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녀를, 이서연 선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돌아온 그녀를 위한 작은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제는 희끗한 머리가 더 익숙해진 몇몇의 옛 동료들과 빛바랜 사진 속에서나 그녀를 기억하는 유족들이 모여 조촐하게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27의 그녀는 여전히 총명하고 당당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쿠카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이제 편히 쉬시라는 말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입니다.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았고 시대는 그녀의 진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진실이라는 두 글자를 나침반 삼아 컸던 한 꼬든 언론인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범인은 벌을 받았고 그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인가? 남겨진 우리의 과제는 없는가? 이서연 선배의 죽음이 단순히 한 편의 비극적인 다큐멘터리로 소비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또다시 잊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거대한 힘 앞에서 진실이 쉽게 굴절되고 묻혀버리는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이 모든 기록을 담은 최종 편집본 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녀에게 바치는 뒤늦은 답장이자 28년 전 그날의 마지막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결코 스스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절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남겨진 우리들이, 잊지 않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 침몰한 진실을 향해 손을 뻗어 기어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일 것입니다.